카타콤 교회의 담임 목사 양희삼은 2월 12일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호남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높다고 하죠? 신천지가 가장 많은 곳이 호남입니다.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이야기가 돕니다. 민주화의 성지 호남을 우습게 여기는 윤석열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마세요. 지지율이 낮다면 무엇보다 후보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 성찰해야 합니다. 부족한 점을 성찰해 바뀌어가는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대중의 낮은 신뢰도는 때로는 후보 자신의 부족함보다 언론이 대중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 언론의 프레임을 깨는 방법 역시 직접 발로 뛰는 것입니다. 후보 자신은 물론이고 지지자들도 적극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왜곡된 정보들을 반박하여 바로잡고 자신의 후보를 알려야 합니다. 반대의 이유를 내부가 아니라 외부, 사람들에게서 찾는 것은 전략적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반대자들을 윽박지르고 탓한다고 생각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반대자들을 마치 불순한 세력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으로 폄훼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반목하여 대립하게 합니다. 이런 대립이 길어지고 깊어지면 상대를 적대시하게 되고 결국 분열하게 됩니다. 민주당의 정신을 반독재 투쟁의 역사로 정의하곤 합니다. 그런 반독재 투쟁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집요하고 끈질긴 적은 군부의 군합발도, 부정부패도, 친일 세력도 아닙니다. 지역, 세대, 계급, 성별, 종교 등의 이유로 서로를 적대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독재자들이 심어놓은 망령들입니다. 그저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모든 것들입니다. 민주당이 민주당인 이유는 사람들을 갈라놓는 모든 것을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희삼은 민주화의 성지 호남을 들먹이며 가장 반민주적인 언어로 호남을 모욕했습니다. 겨우 이재명이라는 민주당 역사상 가장 부도덕하며 그래서 무능한 자를 살리기 위해 분열을 끝내고 서로를 인정하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셨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루고자 하는 통합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분열과 갈등의 역사를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동족 상잔의 비극을 치르고도 동과 서로 갈라져서 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과 갈등은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 모두를 불행으로 빠뜨릴 뿐이며 이것은 우리가 최근 수십 년의 역사 속에 생생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호남의 각계 지도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열과 갈등의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당면한 국난을 극복하고 치열한 국제 경쟁에 대처할 수 있는 국민 화합의 시대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서 간의 화합이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동서의 화합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 양상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결정적인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1998년 4월 30일 대구 시민회관에서 열린 제5회 대구 경북지역 국가기도회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2월 19일 토요일 나이브TV 블랙하우 BC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제 앞에 오늘도 호구맨님 나와 계십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저희 큰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버라이어티 했죠. 예, 버라이어티한. 이번 주부터 그 공식 선거 기간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그렇죠.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죠. 네. 그런 외부적인 아주 국가 중대사가 있었고 저희 채널 나름의 또 큰일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관한 입장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네. 예, 이게 전혀 계획에 없게 아니 계획이 아니라 이건 저희의 그 고마운 청취자분 몇 분께서 이 트위터에서 갑자기 이상한 그 바람몰이를 하시는 바람에 네,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메이저 유튜버들까지 막 뽐뿌질을 해가지고 예, 뭐 확실히 힘이 네. 세십니다. 순식간에 막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갔어요 지금. 예, 안 그래도 저희 이제 한 600명 넘어간 게 이 김남훈 프로님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트위터의 문파송송탕님 네네.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여러 트위터 네네. 저희 이제 뭐 팔로우를 맺고 계시는 네네. 몇몇 분들께서 홍보를 참 저희가 염치 없어서 사실 뭐 홍보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뭐 그렇기도 하고 사실 이 청취자가 늘어난다는 구독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책임을 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책임을 지고 싶지가 않은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저희 그 어깨가 무거워지는 걸 네. 좀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그냥 살랑살랑 가볍게 다니고 싶은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이걸 하고 있네요. 네. 예. 안 그래도 막 충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살쪄가지고 무거워 죽겠는데. 하여튼 이게 또 갑자기 막 이제 한 분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거를 막 윤가피님이 막 RT 해주시고 네, 뭐 그다음에 백광현 앵커까지 막 라이브 안 하냐고 막 그러시고 하는 바람에 예, 그래서 와 1,000명을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뭐 사실 어찌됐건 간에 기념비적인 거기 때문에 그날 넘어가는 순간 스샷도 제가 찍어놓긴 했어요. 딱 집에 있다가 이렇게 확인해보고. 예. 일단 그리고 라이브를 위한 조건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뭐 총 재생 시간 4,000시간. 그거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럼 사람들 또 재생 시간 올려가지고 만든다고. 아니 어차피 이제 구독자가 1,000명이 돼서 결국은 넘어설 거예요. 어차피 넘어설 예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피할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부터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라이브를 여건이 안 돼서 라이브를 못 한다라고 많이 이제 회피성 발언을 해왔는데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라 저희가 능력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죠.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냥 미친 척하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특별한 장비가 없다는 거 현재까지.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게 갖춰져 있는 스튜디오를 뭐 골라서 가면 되긴 하는데 네. 일단 그런 게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능력도 능력이지만 저희 그 라이브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뭐 그런 저희가 그런 것도 있고. 원래도 이제 사실 금요일 어저께 보통 같았으면은 이제 이 에피소드를 녹음을 하는데 네. 제가 퇴근이 매우 늦어지는 바람에 원래 녹음하기로 했던 금요일에서 이제 오늘 토요일로 미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어떤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다 갖춰진다고 쳐도 라이브 방송하고 그럴 만한 이제 그 어떤 저희가 같은 내공이나 아니면 그렇죠. 기본적인 소양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못 합니다, 라이브. 예, 심지어 그 정치 신세계 윤가피님도 처음에 유튜브 라이브 시작하실 때는 혼자서 하실 때는 정말 버벅대셨었어요. 그렇죠. 예, 지금은 정말 잘하시죠. 그 저희 내공에 비하면 맥갑자 내공이 훨씬 높으신 네, 그 그렇죠. 옛날 정치 신세계 분들도 등 떠밀고 해서 겨우 유튜브 채널 파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안 됩니다. 네. 예, 저희는 예, 모르겠습니다. 이걸 계속 만약에 길게 한다고 치면은 뭐 한 5년 10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도 라이브 할까 그런 마음이 스스로 들지도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택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저희 능력에 비해 가지고 이 구독자 1,000명이라는 건 사실 저희한테는 되게 과분한 어떤 그런 성원이죠. 예, 사실 600명 넘었을 때도 참 네. 뭐 기쁘기도 하지만 그보다 이제 걱정이나 그렇죠. 무거움이 더 컸는데 사실 저희 그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저희가 가지는 그 어떤 실력이나 그런 게 반영된 거라기보다는 그렇죠. 이 거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00% 그렇죠. 예, 저희가 만약에 그런 아무런 그 트위터의 친목 기반 혹은 어떤 이 정치 지지자 그룹 안에 그런 기반이 없이 그냥 맹탕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제로인 상태에서 방송을 시작해서 던져놨다고 치잖아요. 100명도 안 들을걸요 이거. 그렇죠. 예. 뭐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이 거품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 저희가 거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거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라이브는 언젠가. 네. 근데 먼 미래의 네. 이야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이 편집을 이용한 저희 에피소드 더 열심히 하고 네. 앞으로 이제 좀 더 진지하게 네, 더 진지하고 더 치열하게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더 이제 책임감을 깊게 마음에 새기고 네.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을 이어서 저희를 후원해 주신 고마운 분들 소개해 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팟빵을 통해서 어용방자님, 그리고 후원 계좌를 통해서 강동억님, 바비냐옹님, 웰컴퓨터님, 달타냥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후원해 주셨네요. 이 이제 그래도 이제 웰컴퓨터님. 광고를 해야겠어요. 네. 웰컴퓨터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 사하구 괴령로에 있는 컴닉스 컴퓨터입니다. 상호명이. 네, 컴닉스 컴퓨터. 요 이제 그리고 그 주변에 다니시다 보면은 컴닉스라고 간판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좀 가게가 좀 이렇게 그렇게 화려한 그런 외관은 아니라 가지고. 근데 그 가게 앞 창문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할인. 이거 크게 써붙여놨거든요. 네네. 그거 보시면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탈당하시지 마시고요. 권당이어야 할인이 예. 됩니다. 권당이어야. 네네. 권리당원 할인 받으실 일 있으면 꼭 받으시길 네. 바랍니다. 전화번호는요. 070-8742-9595입니다. 네. 그 집에서 컴퓨터 쓰시다가 고장 나시면은 전화 한 번씩 해보십시오. 그러면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네네. 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는 원격으로도 도움을 주실 네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윈도우만 살아 있으면 가능하니까.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자, 이제 그래서 선거 후보 등록이 끝났고요.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선거 운동 기간은 2월 15일부터 투표일 바로 전날인 3월 8일 자정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선거 운동 기간이 됐으니까 이제 저희가 선거법 저촉하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중앙선관위를 좀 못 믿어온 예, 그런 못 믿어온 감이 구석이 있으니까. 많이 있어서 네네.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아무래도 이 부분이 되겠죠. 제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2항 부분입니다. 네. 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나 형제 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형량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형량 세네요. 네. 일단 아무리 작아도 500만 원 네네. 일단 내고 가는 거네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방송에 해당되나? 그렇죠. 방송에 해당될 수 팟캐스트도 있죠. 네. 방송 같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저희도 일단 좀 조심해야 되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제 251조 후보자 비방죄로 가보겠습니다.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나 형제 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네. 이거 이제 앞서서 250조는 말하자면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규정이고 네, 251조는 이제 그 사실 적시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팩트를 말하더라도 네. 이게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게 뭐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하게 하는 목적으로 하게 된 것이라면 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의 말을 하든 간에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말 내용 자체보다 그러니까 선거 개입 여부, 개입 의도 여부 이거를 이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이게 근데 사실 지금 쭉 들으셨으면은 느끼시겠지만 애매해요. 모호해요, 좀 규정이. 네네. 코에 걸면 걸면 다 걸 수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말이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먼저 나오고 다만 예외적으로 이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 대목도 그렇고 애초에 이걸 적용시키는 그 기준 자체가 어떤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단은 기소당하고 네. 재판 들어가서 그렇죠. 재판으로 붙어봐야 네. 방어 논리를 어떻게 내가 이제 이게 한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네. 아니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네. 이래야지 내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방어 논리를 어떻게 짜냐가 중요하니까 이건 사실 저는 이 법은 이거 대본 쓰면서 쭉 한번 이렇게 써보면서 느낀 게 이건 변호사들 밥 벌어주려고 만든 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저지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방어 논리를 어떻게 짜느냐에만 그냥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이라서.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걸리면 어쨌든 간에 괴롭잖아요. 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결국 무죄 나온다고 그래도 재판 거쳐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우리도 만들자. 네. 그게 이제 뭐냐면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주로 이제 SNS 같은데 글을 쓰더라도 논리를 이제 어떤 식으로 짜야 되냐면은 이재명이 낙서를 발해서 이런 글을 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거운동이나 어떤 뭐 당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할 뿐이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민주당의 승리 혹은 민주당의 정상화를 바란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이제 기본적인 자기 논리 틀을 짜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재명이 또 부정을 알려가지고 이재명을 낙선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공직자의 어떤 부정이니까 이걸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는 공익 차원의 어떤 목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부정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지 이걸로 인해서 누가 당선되고 누가 낙선되는 거를 의도하는 게 아니다. 라는 이제 그 방어 논리를 항상 바닥에 깔고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네. 되는 거죠. 일단 뭐 여러 SNS 중에서도 일단 트위터는 그래도 좀 제법 안전한 편이었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예, 상대적으로. 근데 거기도 이제 신상 캘려고 들어가면 못 캘 거 없죠. 네. 그래서 이제 트위터도 안심할 수 없으니까요. 많은 네. 분들이 익명으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네. 어디까지나 지금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렇죠. 게다가 불안하죠. 계속 최근에 벌어졌던 일들 중에 하나가 그 여론조사 같은 거 공유했을 때 네. 그 뭐 경고성 이제 표준 편차 뭐 네네. 3.1%에 뭐 그 신뢰도가 95%고 그 얘기 뭐 그것도 빠뜨리면은 네네. 그 바로 선관위에서 댓글 달거나 그 DM 같은 거 보내잖아요. 그렇죠. 경고 예. 뭐 저는 경고 메일이 같은 거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또 그 어제 뉴스에 이제 또 그 국힘에서 제기한 선관위 중립성에 관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네. 중앙선관위 이제 현수막 문구에 관해서 이제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석을 내린 게 있어요. 네. 봅시다.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가능해요. 선관위 해석에 따르면은 네. 신천지 비호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가능해요. 이것도 네.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가능해요. 선관위에서 다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불가능하다 한번 봅시다.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불가능해요. 투표가 위선을 이긴다.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오. 투표가 무능을 이긴다. 불가능해요. 투표가 그것도 내로남불을 이긴다. 불가능해요. 인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불가능해요. 거짓말 아웃 투표가 답. 불가능해요. 좀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거의 현수막은 다 통과가 됐고 국민의힘에서 걸었을 현수막은 네, 걸었을 법한 예, 현수막이죠 말하자면. 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네네. 거네요. 그 뭐 저희 앞선 에피소드에서도 그 노정희 선관위원장에 관해서 좀 그 믿업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거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해요. 선관위가 정말로 그 투표 자체를 조작하지 않는 한은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한다고 해도 이 자체가 아주 크게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다만 각자 개인의 어떤 방어 차원이 아니라 이 선거 전체 국면을 놓고 봐도 좀 염두해둬야 될 거는 박빙의 승부에서는 이런 식의 개입이 충분히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지지율을 많이 벌리는 게 그나마 이제 안전빵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지지하시는 후보가 만약에 지지율이 좀 1위로 많이 치고 올라간 상태라고 해도 안심하지 마시고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 영업할 필요가 있다. 고삐를 늦추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고삐를 늦추지 않지만 항상 네. 스스로를 방어하는 최소한의 논리도 만들어줘야 된다.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낙선시키려거나 아니면 윤석열을 꼭 당선시키기 위한 그게 그런 아니죠. 운동이 아니고 사실 저희 방송도 취지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광의적으로 보면 사실 누구를 비판하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민주당이 정상화돼서 제대로 된 정당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던 거고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죠. 그렇죠.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 겨우 혁신해가지고 네네. 전국 정당으로 민주당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되도록 모두 안전한 대선 기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선거 운동이 이제 1주차 시작됐어요. 이제 그래서 막 전국 유세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양 당에서. 네. 근데 이제 야, 뭐 벌써 우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유세 트럭이 첫날 전복한 사진이 하나 올라왔었죠. 예. 네. 첫날이죠, 첫날. 네. 이 유세 트럭도 처음에 사진 올라왔을 때도 사람들이 좀 의아했던 게 이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선거 트럭에 다 지워져 있는 상태로 출고가 됐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송영길 대표도 네. 그 어느 지역 아마 본인 지역구에 일어나 네. 거기서 이제 그 선거 팜플렛 네네. 큰 이제 팜플렛을 들고 있었는데 거기에도 이재명 후보의 얼굴만 보이고 네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 지금 보면 그 의원들이 이제 자기 지역구 같은 데서 그 지하철역 앞 같은 데서 이렇게 피켓으로 인사 많이 드리잖아요. 아침에 보면은. 네, 그렇죠, 그렇죠. 그 피켓 인사. 들고 있는 피켓 사진들이 나오는 게 보면은 당명이 없는 사진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이게 어떤 그 방침인 것 같은데 왜 민주당 당명을 지웠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에서겠죠. 그렇죠. 뭐 예.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그거는. 네. 그래서 뭐 이재명으로 뭐 정치 교체라던가 뭐 네. 그런 메시지들도 있었고요. 네네. 뭐 또 이어서 또 뭐 현수막이 막 쳐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많고 관련해서 손혜원 씨는 이제 뭐 그 보이는 대로 뭐 지역의회에다가 항의 전화하라 뭐 그런 식으로 지시처럼 그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뭐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하고 네. 예. 이것도 좀 이렇게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17년 대선 같은 경우에 그 현수막 걸리는 거 막 그 지역 위 따라 가지고서는 자기들끼리 단톡방 만들어 가지고 현수막 걸리는 그날 밤에 실시간으로 채팅으로 중계하기도 하고 그랬었다고요. 그리고 현수막 쳐지면은 뭐 신고하고 자식 할 것도 없이 그냥 가서 알아가지고 그 사다리 놓고 땡기면 되는 거니까 그 사다리만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자발적으로 다 땡기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 선거는 이 지지자들이 별로 솔선수범 한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저는 지금 보고 있으면. 아, 왜 안 될까요? 아, 그 딴지 게시판에 그 가면 많은 것 같은데 하실 만한 근데 분들이. 그분들의 행동력이 없어. 지금 뭐 또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그 캠프마다 그러니까 지역의 캠프마다 지금 자봉 인원을 못 구해서 힘들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맨날 방구석에서 욕하고 게시판에 그 뭐 맨날 똥파리 소리 하는 사람들 뭐 합니까? 그러면 이재명이 당선돼 지금 나가가지고 지금 연락이 뛰어야 되는 시간인데. 아니 당장 뭐 김용민 씨라도 이렇게 나가서 직접 움직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당원도 아니고 뭐. 당원이 아닌가? 아, 그래도 자기가 본인이 열혈 지지자 아닙니까? 뭐 이동영 씨가 그때 200만 스피커 그랬어요. 200만, 300만까지도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운동원 300만 명 운동원 나오면 장난 아니지. 어? 아니면 한 3분의 1에서 한 100만 명만 운동원으로 모아봐라. 그렇죠. 3분의 1만 움직여도. 네.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지지를 무슨 그 입으로만 합니까? 온라인 킵에 뜨면 세상이 바뀌어. 그러니까 키보드 워리어밖에 없는 것 같아. 지금 게다가 한국은. 뭐 우리 그 중앙당 후원금도 지금 뭐 바닥 나가지고 어렵다는 것 같고. 아, 그건 저기 뭐 이재명 펀드 한 700억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게 들어와가지고 네. 이제 좀 한시름 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 선거 끝나면 다시 다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요. 뭐 그래도 당장 그 돈을 쓸 수는 있으니까 어쨌든 네. 간에. 어쨌든 이제 후원금이 모자라다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죠. 돈 많은 것 같은데 돈 다 어디 쓰고 후원금이 없대. 그러니까 또 돈 문제 하니까 또 생각났는데 네. 그 16일 같은 경우에 아침에 그때 되게 추웠잖아요. 아침에 네. 서울 같은 경우도 영하 16도까지 체감온도 16도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는 아침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그 민주당에서 공지를 냈어요. 너무 추워서 아침에 그 인사 유세는 안 하고 그냥 방송만 틀겠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이거 뭐 운동원들 그러니까 자봉 없다고 그러니까 운동원들 부족해서 그랬는데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온 게 그 운동원들한테 이제 그 옷을 지급을 하잖아요. 유니폼을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잠바라던가. 네. 이런 근데 거.
국힘당 같은 경우는 되게 두꺼운 패딩이에요. 겨울이니까 당연하겠죠. 이 저기 뭐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그 롱패딩. 아주 롱 패딩은 아니고 네. 그 허리 위가 아니고 허리 아래까지 이제 네. 엉덩이까지 덮는 그런 패딩을 하나씩 줬는데 민주당은 윈드 브레이커예요, 그게. 아, 바람막이. 예. 속에 내피가 없어요. 아, 그거 그러니까 지금 환절기에 아직 안 되는데. 그러니까 추워서 못 나온 거야. 16일 날 운동을 옷을 그렇게밖에 안 주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뭐 사람들 추측하기로는 저거 다른 선거 때 썼던 거 재고로 남은 거 지금 푼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힘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렇게 풀려고 그랬어도 안에 내피 하나씩 더 집어넣어주면 되는 건데 경량 패딩 같은 거 안에 입고 위에 입어버리면 되니까 그런 윈드 브레이커들은 그런 식으로도 안 하고 지금 날 추운데 사람들 알아서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따뜻하게 입고 나오라는 얘기인지 돈 다 진짜 어디다 갖다 쓴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디테일이 완전 다 무너진 거죠. 네, 심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아니 뭐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선거 처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돈 쓴 티가 안 난다고 해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확 일어나서 밀어붙여 버리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모양새가 충분히. 그렇죠. 뭐 지적이 나와서 네. 뭐 요구할 수 있으 요구를 하면 뭐 바로 새로 그냥 다 맞춰서 나올 수도 뭐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뭔가 중앙당에서 힘이 딸려서 그럴 때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다 자봉으로 나와가지고 이거 그냥 등록하고 요거 패찰 하나씩만 달면 선거 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뛰어다니면은 또 뭐 설령 정말 그 패딩 없고 윈드 브레이크만 있다 쳐도 또 다른 모양새를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이건 이재명 그 중앙당도 지금 문제지만은 이재명 지지자들이 왜 이렇게 그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한가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한테 욕했던 그 기세로 치면은 세상 다 씹어볼 것 같다니만은. 아니 뭐 당장 뭐 삼성도 무너질 것 같고 조선일보도 문 닫을 것 같은데 뭐 말로는 다 아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사소한 것도 못해? 그러니까 입진보설이 듣는 겁니다, 이 사람들아. 그 입진보설이 듣는다고 승질을 낼 게 아니라 당신들이 입진보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서 뭐 그쪽은 정의당 같은 쪽 보면서 입진보라고 놀리잖아요. 아무튼 답답합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은.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재명 홍보 OTT 서비스 네. 이름이 재밍이에요. 재밍. 네, 이거 참 OTT라는 거. 근데 이걸 왜 OTT라고 하죠? 이게? 그러니까 일단 OTT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청취자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오버 더 탑의 줄임말입니다. OTT가. 근데 이제 여기 미디어 근데 이걸 저도 이제 OTT라는 말을 붙인 게 좀 웃긴 게 원래 오버 더 탑의 뜻이 그 사람의 외모, 그러니까 뭐 태도, 외견 같은 거가 되게 과장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오버 더 탑이라고 말하거든요. 저는 옛날에 그 실버스타 스텔론이 네, 주연했던 팔씨름 영화. 예. 그걸 이제 1등하자는 이제 의미의 오버 더 탑이고 아무튼 말 그대로 오버하는 애들을 오버 더 탑이라 그래요. 영국식 영어 속어로. 예. 근데 이제 이게 미디어 용어로 넣으면서는 오버 더 탑 미디어라고 돼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탑은 셋탑 박스를 말하는 거예요. 예, TV 위에 올라갔다고 네. 해서 네. 오버 더 탑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기존의 이제 케이블 TV를 넘어선 다른 매체, 네. 다른 방송 매체를 이제 오버 더 탑이라고 그래서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걸 이제 오버 더 탑, OTT라고 말하는데 여기 이 재밍 OTT에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탭들이 있습니다. 동영상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냥 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어플인가요? 아니요, 홈페이지입니다. 아 홈페이지. 네, 홈페이지 그 지금 구글링 해가지고 재밍 이재명 하면은 나와요 주소가. 저도 뭐 확인하려고 한번 들어봤는데 요 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위키잼, 공약잼, 참여잼, 뭐든 고작 세 단어 읽는데 왜 이렇게 오그라들지? 참여잼 등 여러 가지 그 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참여잼에 들어가면은 게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게임인데 그게 이제 잼 드라이브랑 잼 스텔라라는 게임인데 잼 드라이브는 옛날 오락실 게임인데 뭐 남극 탐험이라는 게임 혹시 아세요? 아, 네, 그 펭귄 나와가지고 펭귄도 뿅뿅 뛰어다니고 예, 앞에서 장애물 피해 다니고 그거를 그대로 만든 거예요. 아. 버스를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장애물 피하는 그런 게임이고. 버스는 메타버스인가? 그리고 이제 잼 스텔라라는 게임은 그냥 갤러그 비슷해요. 예, 이게 비행기 게임, 예, 슈팅 게임. 게임인데. 예. 뭐 단순한 게임들인데 이거를 이제 쭉 해가지고 스코어를 좀 쌓은 다음에 죽으면은 1등에서 10등까지 랭킹이 쭉 뜨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기존에 자기가 처음에 이
재밍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때 만든 닉네임이 이제 그 자기 점수랑 같이 뜨는 거예요. 자기가 랭킹 10위 안에 들면은. 그랬는데 이게 랭킹 10위까지의 닉네임이 장난이 아니게 돼서 이제 스샷이 잡힌 거야. 1등부터 10등까지가 뭐 사라진 초밥 10인분, 나다 작은 엄마, 아주 작은 엄마, 드럼통, 영어로 드럼통, 법카 쓰고 싶다, 해경공 스시야, 박인복 형수님, 국내 최고 행성한우, FM 도망쳐. 이거는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게 1등까지 10등, 1등에서 10등까지 랭킹으로 이렇게 쭉 뜬 거예요, 닉네임이. 아니 그 이재명 지지자들은 게임을 잘 못하시나? 아니 뭐 맨날 방에서 킵에 뜨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게임을 못 하겠어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순위에 못 들어서 이거를 못 뒤집는 거 점수가 낮아서 10등 안에 들어야 되니까. 아니 내가 이재명 지지자라고 해도 이 꼴을 보면은 밤을 새서라도 1등 맞는다 내가 어떻게든. 너무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스샷이 돌고 나니까 이 재밍 서비스 측에서 조치를 취했어요. 그래서 이제 닉을 단계처럼 싹 다 가리고 앞에 한 글자나 두 글자만 남겨주고 싹 다 가려버린 거야. 랭킹에 뜰 때. 그렇게 했는데 또 이걸 또 기를 쓰고 맞추네. 초성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온 한마디로 그 세로 드립으로 맞췄다는 거죠. 네, 세로 드립으로 맞췄는데 그 1등까지 10등까지 10개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맞췄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단해요. 보면은 이렇게 초성으로 나온 게 윤땡땡, 속땡땡, 열땡땡, 기땡땡, 호땡땡, 2번 땡땡, 조땡땡, 아땡땡, 빠르 땡땡, 개가 땡땡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윤석열 기호 2번 좋아 빠르게가 아 이거는 진짜 와 이거는 참 이재명 지지자들 각성해야 돼요. 이런 꼴을 그냥 냅두고 봐. 이거 진짜 오버하면은 이거 너무 조직적이다. 이거 정말 조직적이라고 의심받기 그렇죠. 딱 좋습니다. 뭐 그렇긴 합니다. 야 이거를 맞추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확인해 보려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 네. 하고 죽었는데 10등으로 죽었는데 랭킹이 안 뜨네 지금은. 그래서 랭킹을 막아놓은 건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뭐 이어서 또 뭐 선거운동물이라고 나온 것 중에 하나를 보고 좀 한심해가지고 코끼리 냉장고 넣기라고 이렇게 웹자 보고 나온 게 있어요. 네. 코끼리 냉장고 넣기 1번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3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리고 이어서 이재명 청와대 심기 해서 1번 휴대폰을 꺼낸다. 2번 망설이는 지인에게 당장 전화한다. 3번 검찰공화국은 no. 이번 대선은 1번이라고 말한다. 이걸 웹자보로 퍼뜨리고 있는데 이 코끼리 냉장고 넣기 유머 아시죠? 네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오래된 공대 유머잖아요. 이거. 그렇죠. 뭐 그래서 각 전공별로 이렇게 네네. 뭐 쫙 있죠. 네, 뭐 연력학은 냉장고에 온도를 올려서 열팽창 시키거나 냉장고를 열팽창 시켜서 키우거나 코끼리를 절대 용도에 가깝게 올려가지고 열수축 시켜가지고 집어넣는다 막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그 냉전 시대 유머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소련은 코끼리를 고문해가지고 냉장고에 자기 발로 기어 들어가게 만든다 뭐 그런 식으로. 네네.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유머고 지금 쓰지도 않는데 이런 거를 무슨 그 유세용 웹자보에 그 차용한다는 게 저는 참 감각이 되게 동떨어져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옛날 감각인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뭔가 그게 호소하는 그런 능력이 없어 보여. 좀 이상해 진짜로. 뭐 옛날 유머 역주행이라도 시키려는 그런 속셈인가? 그러니까 참 당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은 무능한데 또 소극적이야. 능동적이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겨요?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우리를 잘 이용해 먹었어야지. 어떻게 사설 고슬르고 달래가지고 우리를 쫓아내지 말고 똥파리라고 욕하지 말고 이렇게 실행력 있고 막 주변에다가 맨날 뭐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세상에. 아니,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했어야죠. 그렇죠. 결선 투표만 했어도 뭐 많은 사람들이 당에 남았겠죠. 네, 훨씬 지지 위반, 그 민심 위반이 덜했을 겁니다. 그렇죠. 명분이 확실하니까. 그거. 네. 그거 아니 그리고 그 결선 투표 했다고 해서 굳이 이재명 후보가 안 된다? 불리하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1, 2차를 압도적으로 계속 이겼고 그렇죠. 그냥 고작 3차에서 네네. 좀 큰 차이로 뒤집어지긴 했는데 네. 어쨌든 다 합치고 나면은 그래도 그렇죠. 50%가 안 돼서 그렇지 49.93%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49.53%인가 그렇죠. 네, 뭐 네. 약간 딱 그런 상황이었는데 굳이 그걸 안 해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일을 이렇게 키웠어요. 네.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빠져나가게 만들고 그냥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잘 지켰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뭐 다 엎질러진 물입니다. 예, 뭐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엎질러진 물이긴 한데 지금이라도 지지자는 좀 길을 쓰기 바랍니다. 저는 이 너무 무기력한 그 민주당 캠프를 보고 있으면은 뭐 제가 지금 민주당에 대한 갖는 어떤 뭐 감정이나 그런 걸 떠나 가지고 그냥 보고 있으면 그렇게까지 우리 탄압하고 그렇게까지 막 몰아붙였으면 좀 잘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지 이게 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게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고 네. 또 우리가 많이 줄이긴 했지만 네. 저희들 당비가 매달 1,000원씩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뭐 1,000원, 5,000원씩 예, 내시는 그 돈 분들. 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제대로 일해야죠. 당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그렇고 뭐 김용민이나 뭐 이동현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똥파리들 죽여야 된다고 그러더니만 똥파리 죽이고 나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잖아 자기들끼리. 또 제대로 죽이지도 못했고요. 네. 예. 뭐 죽인다고 죽어집니까? 그러니까 참 그래서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보고 있으면 좀 잘 좀 하십시오. 네. 네. 갑자기 또 고민정 의원이 생각나네요. 뭐 강아지들 많이 모았다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거니까 일단 예. 네. 자, 그러면은 지난주까지의 메인 이벤트였던 김혜경 갑질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네네 이번 주부터는 좀 이제 저희도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 참인데 이거 어차피 계속 데일리로 다뤄줬을 테니까. 네네. 배소연이 이제 김혜경이가 직접 지시받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이제 주초에 공개가 됐죠. 그 막 사모님 네네 하면서 막 그 전까지 A 씨한테 막 심하게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하는 중간에 통화하는 중간에 그 김혜경으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전화가 오니까 급공선해지면서 사모님이라고 말하면서 뭐 스케줄을 어떻게 조율하는 그런 그 내용의 녹취록이 나왔는데. 근데 와 그거면은 그러니까 그 김혜경 씨와 다이렉트로 통할 수 있는 폰이 따로 또 있었다는 건가?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한 라인이 따로 있었나 봅니다.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로 근데 이제 확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게 김혜경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지금 일단 그 사모님 그러면서 되게 공손하게 받는 그 전화가. 네. 아 다른 사모님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어딘가에 네. 다른 사모님.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뭐 배소연 씨가 그 성남시 공무원 8년간 재직하면서 생산한 문건이 하나도 없다. 공문서가 하나도 없다. 네. 뭐 그런 것도 폭로가 됐었고, 그다음에 김혜경이 경기도청의 법인카드로 집 앞에 복집에서 식사를 한 뒤 업무 추진비로 처리한 정황이 불거졌는데 이게 19년 10월부터 21년 8월까지 그 특정 복집에서만 15번 식사를 냈고 총 318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한 번에 한 20만 원어치씩 먹은 거죠. 복국을 좋아하시나 봅니다. 뭐 이 정도 먹으면 복업회도 먹었을 것 같은데. 음. 복지리만 먹어가지고 20만 원씩 나오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복이 그렇게 맛있나? 아, 복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잘 먹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예. 저 뭐 한 손에 꼽아요. 한 2번 먹어봤나? 네. 보고는 맛있습니다. 그 보고는 딴 거 안 넣고 그냥 보고만 집어넣고 끓여도 맛있어요. 심지어 거의 감칠맛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가? 또 뭐 그냥 국물이 되게 시원하다. 이제 그런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요건들이 이제 좀 많이 이제 아킬레스건으로 지금 또 떠오르고 있는데 이재명 자택 바로 옆집을 이제 그 경기주택공사의 직원 숙소로 전세 계약을 했다. 이 얘기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인가 그때쯤 나왔죠. 이게 이제 10인분의 비밀이 이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고. 네네. 그리고 그 숙소가 어떤 용도로 활용되었는지에 따라 가지고서 굉장히 이제 위중한 사항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뭐 그 숙소를 어떤 이재명 도지사 시절부터 이제 선거 운동, 그러니까 선거 캠프 차원으로 활용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사전 선거 운동이 될 수도 있는, 사전 선거 운동으로 엮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가지고 좀 위중합니다. 안 그래도 이제 그 경기주택공사의 경우는 그 경기주택공사 사장을 했었 이현욱 씨, 네. 이현욱 씨가 안 그래도 그 경기주택공사의 그 다른 숙소죠. 공약을 만들어라. 아, 예, 뭐 그런 식의 이제 네. 내부 이야기들이 있었죠. 네. 근데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건 어떤 뭐 저기 이름 가린 게시판 그런 데서 이제 뭐 저기 뭐 대나무밭 같은 데서 네, 익명 예, 게시판에서. 익명 게시판에서 가끔 이제 그런 얘기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아무튼 그 이재명
자택이 옆집이니까 그 전세가 9억 5천인가 그렇거든요. 그거를 일반적으로 직원 숙소로 9억 5천씩 전세 주고 하는 거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또, 지금 저기 네네. 비씨님도 숙소 생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의 9억 5천짜리, 9억 5천에 45평짜리 그런데요. 아, 지금 여기 순회동에 그 이재명 지사의 자택 네. 바로 옆 거기가 65평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아, 평수가. 45평이 아니고 네네. 운동장이네 완전히. 예, 65평인데 네. 그 경기주택공사 그 내부 규정에 의하면은 네. 34평 이상의 공간을 얻을 수가 없다고 네.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65평짜리를 65평이면 거의 합숙소 수준으로 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평으로만 거기 따지면. 뭐 웬만한 다단계 하나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3, 40명 거기다 막 집어넣고 그러니까 비씨님이 지금 회사에서 숙소 생활을 하시면서 그 출퇴근 거리가 얼마나 돼요? 30m? 그러니까 도보로 바로 옆이거나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예, 바로 네. 그렇습니다. 물론 회사랑 그렇게 가까우면은 그 직원 입장에서 별로 좋은 일은 아니기는 하지만은 네네. 불려나가기가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회사에서 숙소를 구하면 아무래도 그 회사랑 가까운 거리에 구하기 마련인데 이 경기 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수원에 있고 그렇죠. 이재명 좀 분당이란 말입니다. 출퇴근거리 그러니까 왕복거리가 거의 1시간 돼요. 그렇죠, 그렇죠. 차 타고 오는 데만 30분씩 걸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도저히.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주택공사의 직원 숙소가 경기도 전역에 100군데가 넘는다. 라면서 이걸 이제 그 어떤 방어 논리로 내세웠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숙소 중에 그냥 그냥 하나일 뿐이다. 이 100군데 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주택공사니까 경기주택공사가 여기저기 이제 공사 현장을 그 오픈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이제 거기 뭐 현장마다 주택공사 직원들이 가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뭐 먹고 자고 해야 될 숙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마다 경기주택공사에 숙소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따지면 100군데 넘을 수 있는데 그런 데가 다 9억 5천짜리 전세일 리가 없잖아요, 일단. 그리고 순회동은 뭐 굳이 거기 뭐 이미 다 개발 다 끝난 곳인데. 그렇죠. 여기는 뭐 현장 때문에 숙소를 그리고 누가 9억 5천짜리 이런 데를 잡냐고 대체. 65평에. 네. 예. 지방이면은 그 지방 아파트 공실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한 10개월씩 해가지고 10개월치 월세를 먼저 주고 아파트를 빌리고 그런 데가 많아요. 공사 현장 숙소로 잡는 데가. 근데 네. 이제 수도권 면대도 공실이 없잖아요, 아파트들이. 그래서 뭐 보통 뭐 모텔이나 아니면은 좀 돈 많이 쓰고 좀 고위직들을 머무는 데 같으면 레지던스 같은 거 많이 잡고 그러는데 네. 이런 식으로 저기 아파트 그것도 되게 비싸고 넓은 아파트 잡는 건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하필 경기도지사님 그렇죠. 옆집. 여기서 경기 주택공사 직원들이 있고 싶겠어요? 아, 불편해서 진짜 못 살죠. 밤에 편의점에 뭐 물건 사러 나오고 막 쫄려가지고 못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괜히 마주치면 그러니까요. 얼마나 껄끄럽습니까. 네. 엘리베이터라도 같이 타면은 진짜 아유, 죽을 맛이지. 저도 회사 흡연실에서 가끔 그 대표님 만나면은 얼마나 껄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참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이 관련해서 이제 지금 국힘당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이 원희룡이 지금 요거 관련해서 거의 전담처럼 메시지를 많이 SNS에서 이제 올리고 있는데 네. 의혹만 있고 아직까지 뭔가 그 의혹에 대한 후속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의혹만 많이 던지고 있고. 뭐 예고편만 자꾸 던지고. 이거 김호준식이거든요. 변주 네, 맞아요. 굴리기. 예. 좀 뭐 국힘한테 우리가 뭐 바라고 그럴 만한 입장은 아니긴 하지만은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희룡 씨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아직 당신은 유튜버가 아니다. 정치인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희룡 TV 채널 오픈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해라. 뭐 자꾸 예고편만 올리고. 그러니까요. 예? 1차 강사로 좀 대장동 1타 강사로 좀 이름 좀 올라갔다고 너무 지금 좀 편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좀 폭발 좀 바람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요 근래 보면 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하고 좀 잘 지내는 것 같긴 한데 좀 나름대로 이제 전향적인 그런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어서 보기는 좋은데 좀 호파의 바람들하고 좀 빼시고 이런 네. 황색 언론식의 그런 변주 굴리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네. 당장에는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정말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되게 큰 손해입니다. 그런 식으로 담론을 자꾸 이렇게 끄고 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폭넓게 있을 때 한 방에 딱딱 명확하게 잘못된 거 이거 잘못됐다라고 딱 짚으면 되는 거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곧 터뜨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변주 굴리는 건 좋지 그렇죠. 않습니다. 네. 대출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미래에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거
돈 꼬라야죠.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네, 제보자 A 씨 근황을 좀 들어보죠. 네. 그 제보자 A 씨께서 얼마 전에 이제 인권위에다가 공익 제보자 신청을 하셨는데요. 네. 이제 판정을 받으셨나 봐요. 네. 15일 날 인권위로부터 공익 제보자로 이제 인정이 된 걸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신변 보호 조치 그리고 보호 조치, 네. 구조금 지급 등의 지원이 가능은 해지는데 네.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네네네. 뭐 아무튼 공익위에서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공익위원장도 영 못 믿어가지고. 하여튼 전현희 위원장님 그 국민인권위원회 네. 위원장으로서 네.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무 미심쩍은 행보가 많아가지고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이번 네. 기회에 조금이라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 네, 그리고 이제 제보자 그 A 씨께서 제보를 마음 먹은 제보 계기 네. 이것에 대해서 계기가 좀 알려졌어요. 네, 이게 주간조선인가 어디에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보면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휴일에 아내와 함께 있는데 상급자인 5급 공무원 배모 씨로부터 심한 질책과 갑질을 당했다. 아마 전화를 네. 받으신 모양이죠.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면서 공무원이 왜 이런 모멸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 이런 상황을 참지 말고 모두 기록해서 외부에 알려야 한다고 해서 제보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추정했던 그 이유도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떤 최후의 보험 차원으로 이걸 기록해둔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보다도 더 어쩌면 순수했던 동기인 거죠. 순수하고 가장 원칙적인 동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아내분께서 용기를 주신 거죠, 말하자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 써야죠. 그러니까 적당히 써야지. 어느 정도는 사실 뭐 갑질 없어져야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지만은 살면서 갑질을 안 겪고 살기는 힘들잖아요. 우리가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한은. 그리고 웬만큼 강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보다 더 강자는 항상 있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중역들은 뭐 갑질 안 당하겠어요. 더 위에 고위직들한테 갑질 당하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갑질이 없어져야 되는 건 맞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들 이제 용인하고 있는 그런 한계들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근데 이 배 씨 같은 경우는 아득히 선을 넘어버렸으니까. 그렇죠. 네. 뭐 배달의 민족 타령하고, 그렇죠. 예, 네. 뭐 그다음에 뭐 눈에 띄지 말라 그러고. 네. 그러니까 가장 순수한 동기로 제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고, 이 아내분 같은 경우가 정도 사실 신랑이랑 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 가정 꾸리기 이렇게 둘이서 가정을 꾸리려면 돈도 많이 들고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이게 임기가 정해져 있는 그런 결정직 공무원. 공무원이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당장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해야 된다. 할 건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니까 참 용기 있으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제보자 A 씨께서 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제보를 마음껏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럼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삽질들. 네. 네. 지난주에 못했던 거랑 이제 네. 묶어가지고 좀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곽상원 씨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네, 곽상원 씨. 이제 이 윤석열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공격 그 논리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윤석열이 정권 잡으면 정치 보복할 것이다. 네네. 뭘 보복한다는 건지 일단 모르겠어요.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탄압을 당했나? 윤석열이 추미애랑 그 충돌 일어나고 그 검찰총장 시절에 이런저런 삐걱거림이 있긴 했지만은 그거를 그때는 윤석열이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이걸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정치인이 아닌 상태에서 당했기 때문에 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그렇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그 느낌이 강하죠. 윤석열이 대체 무엇에 대해서 보복을 해야 된다는 건지. 그것도 만약에 보복을 해야 된다면 사실 사법 보복이 더 가깝지. 지금 뭐 보면은 윤석열 장모 같은 경우에 지금 구속된 상태잖아요. 근데 아마 2심 무죄 받고서 풀려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거예요. 아무튼 뭐 이런저런 재판 같은 것도 있고 했으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 거에 관해서 사적으로 사법적인 보복을 취하면은 차라리 이렇게 최소한 맥락은 맞겠는데 되게 뜬금없다는 느낌을 받아요. 윤석열이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윤석열을 가두려고 한다는 게
자, 아무튼 뭐 그러면서 이제 곽상은 씨가 전면에 나섰는데 MB 정부 때 노정현 씨 이제 기소 전력을 들먹이면서 이제 본인의 아내죠. 네. 네. 정치 보고 없다는 윤석열 말을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뭐 검사 윤석열이 당시에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이제 사실 그동안에 꺼내기 되게 힘들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근데 한번 해봅시다. 그 노정현 씨의 비자금 수수가 당시에 사실이었어요. 없는 사실 지어내가지고 사람 가두고 괴롭힌 게 아니었다고. 100만 불이었잖아요, 이거. 작은 돈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당시 이제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있었던 이제 문재인 이사장님 인터뷰를 보면은 이 비자금에 관한 비자금 이 사건에 관한 얘기가 조금 나오거든요. 뭐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이 뒤늦게 이제 그거를 퇴임 후에 보고 받으시고 나가지고는 정말 그 진노하시고 말을 못 이으셨다고 하죠. 이거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강조했고 스스로 지키려고 하셨던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 거니까 어떤 그 상실감이나 배신감 같은 것도 되게 크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저는 곽상은 씨가 저는 정치하는 것도 좀 우습긴 하지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이 소리를 들고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의적으로. 자기가 정말 노무현 대통령님을 극단으로 내몬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처신 잘못한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곽상은 씨는. 그냥 그때 다 당했을 뿐이야 그냥.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100만 불 받고 한 거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게. 그 장인어른이 어떤 분인지 아셨으면은 그만큼 더 조심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몸 조심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게다가 본인도 변호사 아닙니까? 네. 이거 지금 윤석열 탓을 한다고 이걸 가지고 윤석열이 그때 뭐 없는 죄 만든 거 아니잖아.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은 저희 권양숙 여사님은 그냥 불기소 처분했어요. 그때 이거 수사를 윤석열이 한 건가요? 윤석열이 뭐 수사에 관여했다고 하는데 저도 그 기록을 정확하게 들춰보지는 못했어요 아직. 이번에 준비한다고 아무튼 찾는다고 그래서 까먹고 넘어가가지고. 네네. 네. 권양숙 여사님은 불기소 처분했고 노정현 씨 같은 경우도 6개월에 징역 6개월 구형했어요. 검찰에서는. 근데 이거는 사실 액수에 비하면 되게 가볍게 때린 겁니다. 이 사건이 더 이상 이제 정치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검찰 나름대로 수습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보면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검찰이 덮어준 게 되는 거지. 땅이 어느 정도는 네. 네. 근데 요 구형에 윤석열이 관여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사실 이 당시에 정말 그렇게 좀 검찰이 정치 보복성으로 그렇게 좀 심하게 팠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원인은 곽상은 씨한테 있어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사실 자체가 잘못됐거나 네. 아니면 왜곡된 것이 아니라면 네. 원인을 제공을 한 거죠. 네. 대통령님이 누구를 보호하려고 돌아가셨는데 이따위로 지금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뭘 얼마나 보장받았길래 이러는 건지 저는 모르겠는데 좀 사람 꼴은 갖추고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사람 꼴을 안 갖춘 걸로 보여요 지금. 아 제발 뭐 이미 돌아가셨지만 네. 제발 좀 노무현 대통령 가족이면 좀 가족답게 노무현 대통령님을 좀 지금이라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통령님 취임하시고 나가지고 네. 취임하시고 얼마 뒤에 봉화마을 한번 가셨잖아요. 네, 그러셨죠. 가시면서 이제 뭐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다시 돌아올 거고 임기 중에 다시 찾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뭡니까 사실은? 그 말씀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그 임기 동안에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 쟁점화 시키지 않겠다 더 이상. 그거는 또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은 민주당이 더 이상 그 어떤 복수 프레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복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읽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지금 와서 이 보복 프레임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만큼 후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2007년. 그러니까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기서 우리 벗어나야 된다. 그거 끝난 일이고 털고 다음으로 넘어가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대통령 본인은 그걸 지켜오셨는데 이 민주당 새끼들은 못 따라간 거예요. 말하자면 못 따라가고 지금 와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너무합니다. 그리고 뭐 그때 사실 반성해야 될 사람들이 반성 안 하고 지금 남 탓하고 있는 거니까 말하자면은 자, 뭐 이 정도로 하고 네네. 우상호- 그다음에 이제 우상호. 우상호 씨는 간단하게 뭐 합시다 그냥. 우상호 이제 그 김혜경 씨 논란에 대해서 계속 네. 말이 바뀌고 있다. 뭐 처음에는 예. 2월 6일에는 뭐 별로 영향 없어 보이고 예. 뭐 부적절해 보이지만 국민들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7일에 와서는 네. 7일에서는 이제 실드를 쳤죠. 네. 김혜경 씨가 뭐 직접 직원에게 뭐 네. 갑질을 한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배 씨와 제보자 A 씨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다. 네. 하지만 뭐 이제 포괄적인 사과를 했다. 네. 근데 이제 하루 더 지나고 2월 8일이 되니까 김혜경 논란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이 사건의 영향력을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상호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봅시다. 어제 순천 유세 때 이낙연 대표님 발언 중에 이제 마이크 끈 그 이야기는 아시죠? 그 사건은 보셨죠? 네. 그 관련해서 또 이제 우상호가 그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렸어요. 어제 순천 과정에서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의 발언이 끊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진행상 실무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었으나 부적절한 상황이 연출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께서도 문제 삼지 않고 진행상의 오류로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던 만큼 앞으로는 결코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글을 올렸는데 연 대표님이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라는 이 대목이 저는 되게 좀 거슬려요. 그럼 이낙연 대표님이 그 상황에서 자기 말하다가 끊겼는데 막 역적 내고 그러실 분인가? 그럼요. 그거 뭐 다른 사람이 만약에 다른 사람 발언 중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은 저는 이낙연 대표님이 화내셨을 것 같아요. 진행 똑바로 하라고. 근데 본인 일이니까 쉽게 그렇게 화를 내시지 않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참 우상호가 저는 욕을 보고 되게 참 야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매기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뭐 뒤에 이제 연 대표님 이야기는 다시 좀 하겠지만은 이제 참 계속 하는 말이지만 사람 꼴을 좀 하고 삽시다 제발. 왜 이런지 모르겠어. 뭐 아무튼 넘어가고. 어쨌든 그 이낙연 전 대표님에 대한 발언이 없으면 그냥 굉장히 무난할 수 있는 그냥 그렇죠. 그런 사과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 벌어지지 않게 네, 하겠다. 그까지만 하고 끝냈으면 됐는데 네, 괜히 그거 뭐 집어넣어. 연 대표님 화 안 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우리도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연 대표님 화를 내시겠냐고 그 인격에. 그럼요. 자기 일이니까. 사실 이거 거의 욕 안 먹을 수도 있는 일인데 굳이 욕을 먹겠다고. 그러니까 예? 야비한 수를 쓰니까 눈에 뻔히 보이잖아. 이거 좀 뭘 노리고 이러는 건지 뻔히 보이잖아. 예. 다음에 이제 이어서 최민희. 예, 이분이 찐이죠. 이 사람 미디어 특보 단장인데 보면 막 말을 어디 가서 말을 해도 썩은 소리만 하고 뭐 밖에 나와서 뭐 피켓 들고 선거운동 한다고 하는 것조차 썩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보면은. 뭐 2월 5일 같은 경우 이제 그 김혜경 소고기 갑질에 관해서 자기 나름대로 취재를 했다 그러면서 네. 뭐 마치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네네. 자기 말지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고. 그래서 김혜경이 잡일을 시키지 않은 게 팩트다. 뭘 근거로 팩트라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취재하니까 그렇대. 그냥 그 남한테 들은 거잖아요. 네. 그냥. 그리고 이제 뭐 그 소고기 등이 배달된 게 공관 집무실 3층이래요. 그 두 가지가 틀린 거지. 그 순회동에 걸어놨다는 거 팩트거든 일단. 그렇죠. 그 다음에 공관에는 2층까지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지상 2층, 지하 1층이야 구조가. 아. 우리 그때 가봤잖아 굿모닝 하우스. 좀 그 층수까지는 별 신경 안 써가지고.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계단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실내. 그렇게 해서 2층이고 지하에 1층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무슨 공관 3층 집무실이라는 소리 하고 있고 뭐 아무튼 뭐 김희경이 그런 거 전혀 한 적 없고 공관에서 실제로는 물품은 다 공관으로 왔다 갔다 한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했죠. 네. 근데 아닙니다. 순회동으로 간 정황이 다 있어요. 네, 그 사진도 있고 문에 걸어놓은 그렇죠, 사진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저기 뭐야 저기 폐경기 호르몬 약을 이재명이 먹나? 그걸 공관에 왜 갖다 주나? 그러니까. 뭐 이런 소리도 했었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이재명이 TV 토론에서 이제 김포 아파트 이야기 하고 나니까 그 출두 친답시고 또 이제 대형 사고를 터뜨렸죠. 김포에 2, 2, 3억짜리 3억짜리 아파트 있다. 뒤져보면 어디들 있겠지. 서울도 막 잘 찾아보면
서울은 없을까? 구석진데도 그렇게 싼 아파트가 없을까? 아파트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파트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저기 황학동 같은데 재개발되기 직전에 거기 되게 오래된 그 복도식 옛날 그, 아파트. 옛날 예. 아파트들 같은데 그런 데는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3, 40년 정도 된 거. 네.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으니까. 어쨌든 김포 시민분들이 상당히 분노하셨다고 네.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새롭게 또 이제 태풍의 눈이 된 이 광주 아, 네, 네. 대형 복합 쇼핑센터 여기 근해서 실드 친다고 광주에 이미 그런 대형 복합 쇼핑센터가 있대. 광주 지하상가래 그게. 장난. 어우 언제적 지하상가야. 환장하겠다 진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때가 지하상가였던 전성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 한창 이제 보따리 장수들 물건 많이 풀고 그랬잖아요 지하상가에. 네. 서울도 회원 같은데 남대문 회원 지하상가 그런 데서 보면은 뭐 워크맨 같은 거나 성남에는 이제 수진역 지하상가가 있죠. 거기도 꽤 그렇게 상가가 공간이 지하가 꽤 넓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근데 거기는 뭐 옛날에는 거기도 수입 물품 같은 거 많이 팔고 그랬어요. 그건 모르겠고 한때 이제 그 휴대폰 가게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휴대폰 그쪽에서 싸게 구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수진역이 있었죠. 그랬구나. 근데 지금은 서현 쪽에 많이 상권이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서현은 분당으로 이제 개발되면서 이제 저 뭐 고등학교 때 그리고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 이제 서현역이 핫했었죠. 그래서 맨날 거기서 술도 많이 마시고 네, 그랬었죠. 아무튼 광주에 뭐 지금 뭐 5일장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뭐 되게 막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도 재미난 얘기를 해요. 뭐 광주의 소비력으로는 대형 네. 복합 쇼핑센터가 운영이 될 수가 없다는 둥. 그 대기업들이 지네가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걔네가 장사하려고. 그러니까. 소비력이 걔네들 바보냐고. 그러니까 팔 수 있을 만하니까는 들어가는 거죠. 이거 좀 계속 그 광주를 몇십 년째 가스라이팅 해온 거예요 말하자면은. 아니 뭐 이런 것까지 더 참견을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화의 성지니까 사람들 그냥 궁핍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프레이밍을 해온 거지. 좀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것도 보고 있으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가 도움이 된다고. 이게 지금 윤석열이 되게 영리하게 말하자면 영린을 건드린 거거든요. 네네. 되게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도 했고 대통령님 같은 경우도 17년 때 그때 광주 유세 때 이 쇼핑센터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립 추진하겠다고. 네. 근데 근데 이게 아직까지 안 됐었구나. 근데 이제 광주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그다음에 광주의 이 진보 쪽 시민단체들이 계속 이걸 막고 있어요. 못 들어오게. 근데 민주당이 그쪽이랑 결탁해 있으니까 거기 시민단체도 뭐 시끄럽고 세죠. 네. 네. 민주당이 거기랑 결탁해 있으니까 이걸 이제 틀어막은 건데 이건 일반 시민의 어떤 그런 여론이랑 되게 괴리된 거죠 말하자면은. 네. 이 복합 쇼핑센터를 무슨 악어로 보는 것도 웃겨요 사실. 그거 하나 들어가면 거기서 고용되는 사람이 몇 명인데 보통 보면은 연매출 한 10억 단위로 해가지고 연매출이 10억이면 한 7명 정도 고용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쇼핑센터들이. 네. 그러면 1,000억 되면은 한 700명씩 고용하는 거 아니야 센터 하나에. 그럼요. 장난 아니잖아. 누가 그랬지? 이거 쇼핑센터 얘기하니까는 광주에 이미 충분히 5일장 그러니까 그 이제 누가 그랬지? 5일장 얘기? 그 페브컷인데 정의당 쪽 분이신데 그분이 저기 관악구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네. 자기는 관악구에 살면서 온갖 인프라를 다 누리면서 광주 사람들은 무슨 5일장만 다니고 그러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국밥이야? 맨날 국밥만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난 그 사람이 장돌뱅인 줄 알았어. 아 장돌뱅이니까 그렇게 그 전통장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본인은 이마트 이런 데 한 번도 안 가나? 뭐 광주는 왜 그렇게 남아야 돼? 그러니까요. 그게 뭐 광주의 수수성이 훼손되는 거야? 이거는 무슨 극우 프레임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더라. 쇼핑센터 이게 무슨 왜 이게 이거 황교익이 그랬던가? 그 프레임? 아니 이재명이 그랬나? 맞아. 이재명이 그랬다. 이재명 후보가 그랬죠. 이게 굉장히 극우적인 프레임이라고 이게. 무슨 그냥 마트예요. 마트. 뭐 백화점 하나 있는 거 그런 거야.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 좀 편하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런 사실 그 복합 쇼핑몰 이건 이제 그 마트보다 더 큰 개념들 있잖아요. 저기 그 무슨 시티지? 신세계에서 짓는 여기저기 그 스타시티라 그러나? 그런 게 있군요. 신세계에서 저기 몇 군데 지었거든요. 저도 현장은 몇 군데 가봤는데. 그게 혹시 그 뭐 스타필드? 네, 스타필드. 네. 그거.
아, 그게 신세계군요. 예, 아. 그래서 이제 복합 쇼핑 단지를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예, 큰 단지. 네. 그런 거를 조성을 해놓으면은 쇼핑부터 찜질방까지 모든 게 네. 한 일단 그 주변에 곳에서. 노인분들 있잖아요. 노인분들이 전해식이 되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갈 곳이 별로 없으니까 노인분들이 점점 여름에 보면 은행에 많이들 가시잖아요. 시원하니까. 시원하죠. 네. 예. 근데 그런 복합 쇼핑센터는 그 커다란 단지 하나가 완전히 냉난방 공조가 다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요. 보통 보면은. 저도 그 스타필드 현장에 다니면서 한여름에 그때 인테리어 하려고 막판에 들어갔었는데 우리 집보다 더 좋아. 너무 시원해. 너무 쾌적하고 시원한 거야. 아, 영접하면서 씨발 여기서 내가 먹고 자도 되겠다 그러고 있었거든. 그 좋죠. 그러니까 겨울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예. 그렇고 그다음에 뭐 돈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돈만 있으면 푸드코드 와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기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문화 공간으로 그렇게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네, 그게 한 건물에서 해결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쵸. 저 대학생 때도 네. 어느 건물에 좋은 당구장과 좋은 노래방과 좋은 술집이 다 있으면 네.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저도 대구에서 그런 건물 예전에 이제 몇 개 찍어놨었거든. 뭐 난 그 이제 성인 어뮤즈 센터라고 불렀는데 네. 지하에 노래방이 있고 1층에 횟집 있고 뭐 2층에 고깃집 있고 쭉쭉 올라서 위에가 모텔 있고 그런 식이야. 아, 그렇지. 그러니까 쫙. 여기 딱 들어가면 한 이틀 정도는 아무것도 그 안에서만 살면 돼 그냥.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복합 쇼핑센터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이제 모든 층에 전 연령층에 오픈된 그런 식의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갖다 놓고 그게 망하든지 말든지 그건 광주 사람들이 선택할 일이고 그럼요. 들어오겠다고 그러면 막을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뭐야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대형 쇼핑몰들이 과연 악이었느냐? 근데 주변 상권이 번창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더 많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렇죠. 인구가 늘어나니까. 주변 상권에 네. 오히려 도움이 됐다. 네. 아하.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좀 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뭐 맨날 시장을 죽는다 소리만 할 줄 알지. 뭐 좀 제대로 된 근거를 가져와서 얘기를 하든지 할 일이고 일단은 그다음에 광주 시민들이 원하면 해줘야지. 이거를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뭐 민주화의 성지 이야기 계속 하고 있어. 민주화의 성지는 마트 쓰면 어떠냐.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윤석열한테 처발리지. 아이고 진짜 깝깝합니다. 진짜 보고 있으면. 네, 답답합니다. 자 다음은 유인태 전 의원입니다. 이 양반 얘가 그냥 집에서 그냥 그 귤이나 까드시고 계시지 왜 나와가지고 뭐 좋은 말도 아닌데 왜 방송 나와서 이러는지 모르겠어. 진짜 환장하겠어. 아니 근데 도대체 뭐, 그 마치 옛날 그 언론에서 네. 조순영 씨 막 부르던 거 생각나요. 그러니까 미스터 쓴소리 막 이런 식으로. 예? 지금 유인태가 딱 그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드셨으면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런 데서 말할 만한 그런 어떤 총명함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법도 한데 나와가지고 무슨 저기 뭐 김희경 문제 관해가지고서 뭐 도지사분이 장 보러 가는 거 봤냐 그런 소리 하고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도지사분이 장 보면 그게 더 자연스러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저기 뭐야 그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그 김경수 지사 부인이 처신을 잘못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김경수 지사 부인도 직접 마트 가서 장 보고 그랬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네네.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 대통령 이외에는 이런 식의 수행 비서를 못 붙이게 돼 있어요. 허용돼 있는 그런 수행 비서가 없어요. 국무총리도 없어요. 이런 거는. 뭐 그렇죠. 저 국무총리만 해도 없죠. 네. 근데 무슨 하물며 도지사 따위가 아니면 다가 되게 하던가 법으로 그냥 법률을 만들던가. 그러니까 뭐 유인태 얘기는 지금까지 다 그래왔는데 불거졌으니까 잘못된 관행이니까 고쳐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며칠 전에 또 다른 데 나와서 또 한 얘기는 제보자가 찔끔찔끔 제보해서 순수하지 못해 보인다. 이건 굉장히 그 현근택스러운 네. 대답이네요. 제보를 한 방에 터뜨리는 게 멍청한 거죠. 이 사람아. 방어 논리 만들 여지를 주라고. 그리고 너무 많아서 네. 한 번에 다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녹취록이 880개라는데 지금. 그럼요. 그 정리하는 것만으로 해도 아직 그러니까 제보자 A 씨도 녹취 내용에서 다 정리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기록만 막 한 거지. 네, 자기도 지금 계속 제보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자기도 잘
까먹고 있던 그런 것들이 다시 나오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럼 뭐 꾹 참고 있다가 차공권 써서 냈어야 했나? 이어서 이제 고민정이랑 김의겸 묶어서 한번 봅시다. 아 이게 참 이 두 분이 원래는 청와대 같은 급으로 묶일 만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제일 청와대에서 제일 이렇게 신뢰했던 그런 원투 펀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시 엮이네요. 네. 두 분이. 네. 지금 이제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무속 프레임에 꽂혀가지고 네네. 윤석열 무속 프레임에 꽂혀가지고 기자회견도 수시로 해요. 이거 뭐 맞아요. 새로운 거 나왔다 뭐 벌써 나왔다. 세 번인가 네 번 네. 벌써 했죠. 그중에서 제일 한심한 게 이제 그 윤석열이 그 유세하면서 이 포즈를 많이 취하는데 주로 그러니까 이러면서 있죠. 권총 쏘는 것 네. 같은 포즈. 이거 주로 이제 가리킬 때도 쓰고 네. 그냥 말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포즈를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신천지 부위 포즈래. 이만희 그 신천지 교주인 그 이만희 씨가 자주 하는 뭐 포즈라고 하죠. 그래서 신천지식 V자라고 네. 뭐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신천지 뭐 내부 제보자가 알려준 거라는 것 같죠, 아마. 그 뭐 그거는 이만희 씨는 그렇게 쓴다고 칠 수 있는데 윤석열이 이걸 한다고 윤석열이 아니 뭐 그 이 포즈를 해가지고 신천지 교도들한테 사인을 주는 거라고 칩시다. 만약에 정말로 신천지 교가 우리나라에 한 500만 600만 돼? 30만 정도 된다는 그러니까. 것 같죠? 예. 30만한테 맨날 이렇게 사인 보내야 할 만큼 그 사람들이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30만이 정말로 다 들어갔다고 쳐도 굳이 뭐 연설할 때마다 야 신천지 알지? 막 이럴 필요가 있냐고. 이걸 지금 뭐 폭로랍시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정작 보면은 지금 주술적인 거에 관해서 민주당 쪽에서 많이 터져 나왔죠 또. 아, 네네. 우리 일단 그 칼춤 여사님, 네. 네, 칼춤 여사님 이번에 그 지푸라기로 이렇게 인형 엮어가지고 살 네. 날리셨더라고요. 네. 예. 이분이 이제 그 페북 닉네임이 해명화 씨인데 실명은 이제 본명은 본명은 본인이 공개하셨어요. 그 사진 임명장 뭐 받았죠. 예. 이재명한테 받은 임명장 펼쳤는데 거기 보면 실명이 적혀 있는데 이 해명화라는 예명이 이제 어느 분께서 추측하시기를 김혜경의 해자랑 이재명의 명자를 붙인 거 아니냐. 아, 근데 신빙도 있어 보여요. 그럴싸합니다. 뭐 이제 그 살 날렸다가 결국 이제 이분은 그래서 그 이재명이 준 임명장의 그 직위를 사퇴를 하셨죠. 자진 사퇴를 하셨죠. 누를 끼쳤다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 파평윤 씨 그 종친 묘역에 들어가고 묘역 침입해가지고 묘역 훼손하고 뭐 피켓 막 이렇게 들고 사진 네. 찍고 그러는 그 정도가 분이죠. 아니고 그 봉본을 까고 에? 걷다가 아. 인분 집어넣고 쓰레기 투척하고 그러고 갔어요. 욕 보인다고. 그 기운을 죽이겠다고 그러고 간 사건도 있고. 기운을 죽이겠다고요. 그저 네. 옛날에 일제 시대 때 보면 그 저기 말뚝 받고 쇠말뚝 쇠말뚝. 받고 그런 식으로 한 거지 말하자면. 그리고 또 뭐야 뭐 김혜경 저기 관상 보러 다녔다. 그것도 지금 관상가한테 관상쟁이 증언한 거 있잖아요. 예. 뭐 그 두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한 4시간 네. 예, 대화를 나눴다고 하죠. 뭐 그건 뭐 100% 신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려긴 하겠는데 아무튼 무속 프레임으로 걸어봤자 되치기만 당해 이런 식으로. 그 이제 고민정 같은 경우는 그 동물 그 지지를 모은 다음에 또 이상한 짓을 해요. 뭐 무슨 KMJ 사회 여론조사 연구소. 이것도 지금 몇 번 냈거든요. 이 패러디물을. 그래서 동물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재명 지지율이 앞선다 그러면서 뭐 개 몇 프로, 고양이 몇 프로 이래가지고 반장했다. 그러는 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진짜 난 재미도 없고 뭐 기발하지도 않고 귀엽지도 않아 심지어. 아, 도대체 세금 가지고 제발 세금 가지고 개그하지 마세요 좀. 그리고 저 엊그저께인가 고민정 그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했는데 채창에 또 이 반대자분들이 왕창 가가지고 법인카드 어쩌고 막 이렇게 하여튼 그런 거만 올라오고 아휴 아,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좀 안 이랬는데 순식간에 한 2년 사이에 사람들이 진짜 많이 썩어버렸어. 아니 이분이 또 같은 동네 출신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요? 저 역고등학교 나왔는데 우리 그러니까 성남 사람이에요. 네. 성남 사람인데 성남 사람이구나.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아, 거기도 그 학교 좋은 학교인데 고등학교가 좋은 학교인데 왜들 그러시는지 그거 참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또 본인 또 경희대 나왔잖아. 네. 어? 명문 아유, 최고 명문 대학교 경희대 나와가지고 왜 그러나 몰라. 왜 그러시는 겁니까 네. 도대체?
답답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김용민 아, 네, 김용민 씨. 계속 똥파리 타령하다가 이번 주 며칠 전에 갑자기 뭐 무슨 바람이 부르는지 대선 이기려면 주진우 구두도 핥을 수 있다면서 갑자기 주진우 머리채는 또 갑자기 왜 원한이 깊은가 봐. 뭐 이렇게 도대체 주진우 뭔 잘못을 했길래?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똥파리 소리를 하지 말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네, 뭐 이번 지선에 이제 수원시장으로 출마하시려는 어느 교수님의 네. 말씀을 듣고 네. 예, 똥파리 소리 이제 하지 않겠다. 네. 뭐 그래놓고는 또 똥파리 니들만 없었어도 그런 트위터 그런 글도 남기고. 아 근데 이거 똥파리 니들만 없었어도 이거 아마 작년 경선 때 나왔거나 그럴 거예요. 그래요? 네, 이거 좀 예전 거일 수 있어요. 최근에 다시 도는 건가? 그래서. 예. 근데 뭐 아무튼간에 뭐 자기가 정말 똥파리 소리를 잘못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말리니까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일단 김영민 씨는 제일 멍청한 소리, 그러니까 이번 선거 보면 통틀어 가지고 제일 멍청한 소리는 멍청한 소리가 이 똥파리 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동영이 처음에 똥파리라고 그 말을 처음에 썼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크게 그러니까 길게 그리고 넓게 쓰일 그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그냥 단순히 대통령 지지자들을 이 자기한테 짜증나게 구니까 거기에 관해서 지가 욱해가지고 한 소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담론이 계속 굴러가면서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진 거예요. 말하자면 똥파리라는 그 개념이. 근데 봅시다. 이 똥파리라는 사람들의 실체가 어떤지.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선거 캠프에 똥파리라는 이 똥파리라고 지금 밀려나온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능동적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네. 선거운동 정말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붙잡아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거 우리 입증했잖아. 3차 경선 때. 그렇죠. 근데 뭐 그거 신천지래잖아요. 뭐 어디 뭐 교회에서 왔다 그러고. 아유, 그러니까 그거를 안 믿으면은 자기들이 그런 것도 안 믿고 어떻게 이겨. 그다음 뭐 저기 웹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것만 해도 어떤 밈 만드는 능력이나 그다음에 홍보 어떤 그걸 개인이 전략을 세우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집단의식적으로 흘러가는 전략 같은 게 되게 뭐 짤 요새 나오는 거 보면은 진짜 대선 시즌이 됐다고 장난 아니죠. 느껴지더라고요. 그 우리가 만든 밈 있잖아.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예. 그거 난 정말 멋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못 하잖아, 얘들은. 못하죠. 똥파리 소리만 할 줄 알지.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감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뭐. 하도 신천지 거리니까 오늘 욕을 하는데 이건 필터링 하지 말고 내보냅시다. 그러니까 신천지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는 이만희 욕해보라 그러다가 이제는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만희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해보래. 아이고 이만희 씨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만희 거짓 선지자, 개불알 탱탱불알, 묻지방에 불알 낀겨 돼질 선지자. 우리는 신천지 아니야 이러니까 더 이상 신천지라고 하지 마 제발. 그리고 옛날에 그 변상욱 기자 있잖아요. 네네. 변상욱 기자가 그 신천지 전문이죠. 예. 네. 그래서 예전에 UBC 나왔을 때 네. 뭐 이만희 개새끼 이렇게 하는 거 네. 아무렇지도 않게 잘 하는 사람들이라고. 왜냐면 그래야지 자신의 정체가 안 드러나니까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예. 하지만 개불알 탱탱불알을 못 할 걸? 그거는 모르겠네요. 이만희 개불알 탱탱불알. 아유 괜히 이만희 씨 괜히 그 머리채 잡고 온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우리도 미안한데. 모욕죄로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무슨 그 반대자들 신천지로 몰아가지고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대체. 그러면은 뭐 그 반대하던 게 반대를 접고 이재명 지지로 돌아서나?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다니까 진짜로. 아니 당연히 우리는 설득이 안 될 거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제 2월 10일 날 연 대표님이 이제 그 선대위 총괄위원장으로 이제 등판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지금 현재 여당 민주당 선대위 조직에서 가장 이재명 빼고 후보 빼고 가장 높은 직책을 맡아주신 거라고 합니다. 네, 총괄 선대위원장. 이제 선대위원장 맡으시면서 뭐 그 저기 지지자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고소한 거에 관해서 취하라는 그런 뭐 말씀도 하셨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래저래 지금 보면 당내에서 이제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것들에 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죠 보면은. 네, 뭐서 큰절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거 뭐 이쪽에서는 큰절한데 맞은편에서는 춤추고 있더라. 어디 캠프를 그 현장을 가봤더니만 그런 것도 그러면서 이제 그게
태도가 제대로 된 게 아니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네, 그리고 뭐 SNS로 쓸데없는 말 네. 많이 한다. 네, 말 단속도 많이 시키고. 뭐 근데 네. 별로 효과는 없습니다. 네, 사실은. 뭐 계속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이낙연 대표님 등판에 관해 등판 이후에 이제 보면은 좀 우리 쪽 어떤 그룹에서 이탈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네네. 뭐 심지어 이제 이재명 부역하러 갔다고 이제 크게 배신감 느끼셨다 그러면서 돌아서신 분도 있고 그걸 계기로 또 탈당하신 분도 있어요 보면은. 여기에 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들어볼까 하는데 일단 이낙연 대표님 등판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지만은 뭐 저는 이제 그 향후 당권 전쟁에서 명분 만들기 그게 이제 의도를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는 게 명분이 만들어지는 건 맞잖아요. 나중에 와서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낙선하고 당 개판됐을 때 이렇게 되기까지 당신은 뭐 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이걸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됐건 당 안에 사람은 그 명분을 만들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바로 그냥 뭐 아무 할 말도 없이 그냥 밀려나는 거지. 아니면 정동영처럼 특별히 비호를 받고 있거나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정동영은 저는 그냥 이재명 다음 단계에서 써먹으려고 지금 들여와서 그냥 살살 이제 상처 안 나게 잘 감싸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정동영 들어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드러난 게 없잖아요. 네네. 상처 안 나게 흠집 안 나게 그냥 짱박아 놓은 거라고 보거든요. 뭐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정동영이 그 얘기는 한번 했어요. 이재명이 쓸데없이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 네. 네, 돌아다니는 게 반드시 선거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네. 그래서 좀 돌아다니는 거를 줄여라. 뭐 그런 충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해석을 해볼 수는 있는데 이낙연 대표님 등판에 대해서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차기 당권 경쟁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장군으로서는 이낙연 대표님이 가장 강력하다는 거는 변함없다는 거죠. 그건 다들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라는 거지. 지금 선거판 이 사실 우리 이제 플레이어가 아니잖아. 이 선거판에서는 우리 이재명 지지자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윤석열 지지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국힘당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윤석열한테 표를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관전자 입장에서 지금 이 선거를 말 그대로 즐기게 됐단 말입니다. 뛰게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선거판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휴가처럼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제가 상상하는 거는 지난 경선 때보다 훨씬 더 빡세게 싸워야 될 것 같거든요. 훨씬 엄청 더 지저분해질 네. 가능성이 커요. 진짜로 더러운 싸움은 3월 9일 이후에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 그냥 즐겁게 마음 편하게 예. 예. 2번 남아 있습니다. 대선 끝나고 나서 일단 6월에 쓸 그 지방선거. 지선 그 다음에 또 총선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선 다음에 바로 8월 정도에 이제 전당대회로 넘어갑니다. 아 그렇지 맞다. 네. 그때가 이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당권 경쟁이 절정으로 치닫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정말 더러운 전쟁터를 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은 좀 휴식 기간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게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가장 수준의 유력한 장소를 내치는 게 그게 말이 되냐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탈당에 관해서도 사실 우리가 가진 거는 표밖에 없어요. 당내에서도 행사할 수 있는 표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들 그 대선 이후에 있을 전쟁터에서 쓸 수 있는 총을 한 자루씩 들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가진 투표권이란 말입니다. 당 안에 쓸 수 있는. 근데 지금 탈당하는 거는 전선 이탈이기도 하지만은 손에 들고 있는 총을 내던지는 거라 다름이 없는 거야.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딱 눈여겨보고 있다가 전쟁 시작 그러면은 그놈 쏴 죽일 생각을 해야지. 마음에 안 든다고 손에 들고 있는 총을 집어던지고 나가는 게 옳냐. 저는 그거는 틀렸다고 보거든요. 특히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표가 비중이 더 큰 거는 모두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그 이제 이낙연 대표님의 지금 현재 행보에 대해서 네. 뭐 나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님께서 지금 이제 사실상 이재명의 선거운동을 네.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도 하고 네. 어쨌든 이렇게 행동하시는 게 과연 이제 대선 이후에 네. 당권 경쟁에서 네. 어떻게 작동을 할까? 네. 그 이재명의 어떤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당연히 지금 이낙연 대표께서 이런 지원 유세를 하신다고 해서 책임을 뒤집어 씌우지 않을 리가 없다. 그렇죠. 예. 그러면 만약에 이낙연 대표께서 이런 지원 유세를 하지 않으신다면 그래도 뒤집어 씌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뭘 해도 뒤집어 씌우기 나름인 것 같아요. 하지만은 활동을 하고 나서 뒤집어 씌울 때는 반박할 논리가 생기는 거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만큼 열심히 뛴 사람이 어딨냐. 니들 씨발 존나 놀고 있더라. 지금 저기 누구야 이거 맨 놈들 골프 치다 걸렸잖아. 또 보면은 골프 치다 걸린 애들도 네. 있어요. 예. 이광재랑 박재호가 13일날 골프 치다 걸렸어요. 이광재는 뭐 초선도 아니잖아. 이 새끼도 지금 그 선대위 직책 맡고 있다고. 아이고 참. 그리고 지금 그 지역이들 보면 제대로 한 데 별로 없어요. 지금 반 정도는 지금 포기 상태라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냥 나중에 당권이나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봅니다. 뭐 그리고 이제 이낙연 대표님 등판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를 해보자면은 이게 이제 그 후보 결정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이제 등판을 하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문파들을 플레이어에서 관전자 자리로 가라고 마음 편하게 있으라고 어차피 지금 안 된다고 자기도 교체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헛된 기대에 너무 고통받지 말고 마음 편하게 있으라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보호하려고 그렇게 결정 내린 거라고 그렇게 좀 과다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지. 말을 끼워 맞춰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끼워 맞춰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분 성정상. 네, 우리가 예. 관전자의 입장에 서게 된 거는 연 대표님이 그 선대위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 이제 후보 교체될 거라는 완전한 그런 마지막 믿음까지 마지막 희망까지 접게 되니까 관전자가 될 수 있었던 거라고. 그렇게 보면 하루라도 빨리 사람들 편하게 해주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끼워 맞춰 볼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이 청취자분들 중에도 이낙연 대표님 많이 실망하셔가지고 등 돌리신 분도 계실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뭐 이 방송하고 나면 또 에이 저 새끼들도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러고 안 들으실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은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그런 어쩔 수 없기도 하고 네. 또 만약에 저희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로 싸우시지 마시고요. 네. 아마 뭐 좀 등 돌리셨던 분들도 나중에 또 이낙연 대표님의 추후의 행보에 대해서 그쵸. 또 마음 돌리고 다시 돌아오실 네, 수도 네. 있으니까요. 네. 예. 어차피 그 관전자가 된 이상 정말 네. 편하게 네. 예, 싸우시지 말고 됐으면 그냥 좋겠습니다. 가죠. 예. 네. 아 시간이 좀 5분도 안 남았네. 짧게 요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16일 날 강남역 유세 현장에서 이제 그 고속버스 터미널 네. 거기죠. 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네네. 민주당 권리당원 한 분이 이제 그 연단에 오르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죠. 그 내용을 이제 그 어제 18일이죠. 2월 18일. 네, 18일. 2월 18일 이제 백브리핑 방송으로도 많이 보셨을 테니까 뭐 내용이 어땠는지는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 현장 가서 보고 저도 이제 그 현장에 갔었는데 보고 정신이 좀 번쩍 들었어요. 그 윤석열은 그렇다 치고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군중들의 분위기나 아니면 네네네. 이제 그 지원 요소로 나와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여기는 우리가 있을 땅이 아니에요. 거긴 도저히.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또 선거 끝나고쯤에는 한번 좀 길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아무튼 결국은 우리는 그러니까 민주당을 정화시키는 건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윤석열이 뭐 설령 대통령이 돼가지고 민주당이 많은 부정들을 잡아낸다고 해도 당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섞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당 안에서 또 끝까지 싸워야 되고 결국은 우리 손으로 해야 됩니다. 그건 누구 손을 빌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친밀감 같은 거는 뭐 그러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윤석열에 너무 과몰입하시면은 나중에 피볼 수 있다. 그러니까 큰 네. 배신감을 느끼실 수 있다. 네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윤석열도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문재인처럼 국힘당의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당심이랑 윤석열 본인의 마음이 많이 괴리돼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윤석열의 가장 큰 리스크는 국민의힘이 아닐까.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영 간단한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점에서 보면 우리가 윤석열 찍고 나서 열의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면서 윤석열 지지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론전에서라도 그렇게 네. 힘을 실어줘야 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뭐 기회가 오늘 좀 다음 기회에 시간이 네. 좀 촉박해가지고 네. 이때 경험을 한번 또 말씀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김변님이 최근에 예, 예. 트윗 올리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이 대선 기간 말씀드려야지. 동안 네. 대통령 후보 비판했다고 혹시나 고발되시는 분들 상담이나 법률 지원이 필요하시면
정보 공개 청구로 고발장 받으셔서 lawdesk LAWDESK @daum.net으로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김변께서 상담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제일 좋은 거는 이왕이면은 고발 안 당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아마 이 저희 녹음 파일이 먼저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월요일 날 정치신세계에서 그 변호사분 한 분이랑 윤가피님이 특집으로 다루신다고 하시니까 그 방송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희도 꼭 청취해야죠. 시청해야죠. 네. 예. 고발 당하면 싫어. 안 되지. 500만 원. 안 돼. 안 되지.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